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도 있고, 어느 정도 투자자의 유입이 생기면서 매매가가 상승을 하면 임대차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됨으로써 매매 시장도 안정화되는 그런 순서로 흘러가는 것인데, 현재는 매매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모든 투자자의 유입을 옥죄고 있고 단지 누르고 있을 뿐이지, 안정적인 매매로 인해서 임대차 공급이 증가하는 방향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요새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거의 물속을 걸어 다니는 기분이었는데, 아무튼 여기저기 홍수도 많이 나고 범람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상당히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래가 없는 하락장이었거든요. 이번 폭락장은 거래가 없는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근근히 급매가 나온 상황에서 그 급매가 거래가 되면서 급락에 그런 실거래가가 찍혔을 뿐이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폭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질적 폭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폭락이었고, 지금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회복세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을 막았다기보다는 차단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 요새 매매에 관련된 그런 뉴스 기사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임대차 관련된 시장이 더 심각하거든요.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했다,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31개월 만에 최대치 상승폭이다. 근데 이거 다 서울에 국한된 상황이고요. 매매가에 대한 관심도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심각한 건 임대차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아무래도 지금 규제가 되게 강력한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께서 서울에 투자하거나 혹은 실제로 실수요로 입주하시는 그런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경기도 인천권은 전세가가 더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매가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크게 상승했다라고 느끼지 못할 만한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전세가 또한 전 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전세가 상승가는 아니지만, 상승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이 전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를 기본적으로 밀어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매매 아파트가 전세가 2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가 올라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들어가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아니면 임대차의 공급 물량이 적음으로 해서 전세가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서 3억의 아파트의 전세가 2억 5천이던 게 2억 8천까지 올라갔다면, 그럼 당연히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은 꼭 매매가의 상승을 불러오는 그런 선행지수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런 의미에서 임대차 시장을 잡을 것이다, 더 중요하게 볼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매매가하고 임대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야지만 다주택자들이 들어오면서 임대 시장의 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 매매가를 규제하게 되면 투자자들이나 어찌됐건 팔거나 사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전세가가 매매가의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임대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대차 가격을 잡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서울의 매매가에만 상당히 집중해서 언론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종부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집마저 계속해서 던질 가능성이 있고요. 종부세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요. 그리고 양도세도 지금은 중과 유예되고 있지만 이제 5월 달이 넘어가면 그 중과 유예도 이제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도 중과됨으로 인해서 거의 7, 80%의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뭐하게 팔겠습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라는 건 자명하고요.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임대차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취득세의 중과를 푸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팔 수도 있어야 되니까 양도세와 취득세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부세도 마찬가지로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규제들 때문에 지금 투자자가 부동산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해서 어찌됐건 임대차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서울의 매매가에만 다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언론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부터 2028년도까지는요,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기본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그 기존 제가 바로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청약, 사전청약에 대한 취소와 그리고 본청약에 대한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약속했던 공급 물량들이 줄어들면서 지금 상당히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원자재 값 상승과 고금리의 여파로 이제 택지에 대한 그런 계약 취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막 팍팍 찍어낼 수 있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2, 3년 만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감원장, 이복형 금감원장님께서 전세 DSR을 적용하는 것을 산정하라, 검토하라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정말로 전세 DSR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요, 전세를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이미 전세를 받아놓은 임대인 분들께서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게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빌라에서만 빌라형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왕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다.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셔야 되는 임대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전세가의 폭락 그리고 월세의 폭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세 DSR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요, 전세 DSR을 적용하는 거는 불가하지 않을까. 서민들 분들께서는 내가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전세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이것 또한 DSR 40%를 적용받으면서 내가 대출 받아서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받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2023년 7월 달부터 1년간 DTI 60%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전세가 조금 안정화가 됐는데, 이게 7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DSR 적용에 관련해서는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전세대출 DSR을 적용하는 것은 역전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이거든요. 이거를 1년 더 유예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전세 DSR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가를 저는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가를 규제하는 게 중간에서 사다리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어찌됐건 중간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도 전세대출을 일부 잠시 중단시켰다가 큰 반발에 부딪혀서 짧은 시간에 전세대출을 다시 풀어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세대출을
건드리는 것은 사실 크게 그렇게 현실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금감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7월 달에 세제 개편 안에서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개편 수위에 대한 그런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종부세는 완화, 그리고 상속세는 세율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종부세 완전한 폐지 희망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종부세 완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세율 인하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로는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그러한 정책 또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최근 거래량 증가가 그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그리고 서울의 거래량이 지금 6천 건을 돌파를 했다라는 건 정말 상당히 고무적인 이유가 지금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있는 사람이 두 채, 세 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으신 분들이 집을 새로 사고 있는 비중이요. 6천 건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투자자 없이 순수하게 그냥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비율이 6천 건을 돌파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수요의 폭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상훈 교통부 장관님께서 이게 서울의 집값 상승이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 실수요자들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스러운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실수요자만으로도 6천 건, 7천 건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달 6천 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임대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임대차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경향도 있고 어느 정도 투자자의 유입이 생기면서 매매가가 상승을 하면 임대차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됨으로써 매매 시장도 안정화되는 그런 순서로 흘러가는 것인데 현재는 매매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모든 투자자의 유입을 옥죄고 있고 단지 누르고 있을 뿐이지 안정적인 매매로 인해서 임대차 공급이 증가하는 방향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올렸었는데 전세 DSR 적용 관련해서 그 이복현 금감 원장님께서 전세 DSR 적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적용이 된다면 전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신 구독자분이 계셨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로 전세 또는 월세에서 거주하시다가 만약에 집을 사서 들어가시면 당연히 거기 임대차에 들어갈 공간이 남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임대차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와 나의 맞교환. 그렇다고 하면 딱 그런 측면에서 그냥 1:1 맞교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의견이 맞으실 수도 있는데요. 실상은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한 가구가 분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녀분이 두 분이시고 부부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4인 가족이 한 가구로 살고 계시다가 결혼 또는 1인 가족으로 독립을 함으로써 자녀분들이 분가를 하시게 되면 집이 세 가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한 가구였던 것이 총 4가구로 분가가 되면서 총 집이 4개가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곧 4배의 임대차 수요가 발생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보통계상에서도 2050년도까지는요 계속해서 가구 수가 증가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건 맞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생산 활동의 축이 가구의 분산을 일으키는 거라고 기준으로 본다면 주거의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절대적인 공급값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게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이 빌라로 들어가시는 경향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요. 보통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인프라에 중점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특히나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께서는 자녀분들의 학교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민도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빌라 시장으로 쉽게 유입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빌라로 아예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들고, 빌라로 어느 정도 일부는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빌라 시장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으나, 이제 아무래도 빌라 전세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그런 임차인분들의 신뢰감을 주고 있지 못한 빌라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빌라의 심리적 안정,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안정성은 담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빌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일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DSR이라는 건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DSR이 적용이 되는 건데, 10억의 전세를 사시는 분과 5억의 전세를 사시는 분 다 이제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전세에 DSR이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보다 약간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자기 본인이 살고 있는 인프라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월세로 임대차 시장이 패러다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상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한번 답변 겸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